저녁 식탁 위로 내려앉은 침묵은 노수저가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에 이따금씩 깨지곤 했다. 달그라. 서유는 밥알을 떼어내며 마른 침을 삼켰. 소리의 파동이 끈적한 공기를 가르며 수면에 돌을 던진 듯 퍼져나갔다. 거실의 낡은 벽식의 초침,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한 저녁이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는 맞은편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며느리의 밥그릇과 갈비찜이 담긴 큼직한 녹그릇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다. 오늘 저녁의 주인공은 단연 갈비찜이었다. 밤과 대추, 은행을 아낌없이 넣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박 여사의 자부심이 담긴 음식. 하지만 서윤의 젓가락은 한 번도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오직 시금치 나물과 멀건 콩나물국, 그리고 흰 쌀밥뿐이었다. 세아가 갈비찜 좀 먹어라. 어제부터 핏물 빼고 정성 들여 만든 거다. 목소리는 무심한 척했지만 그 안에는 가시 같은 서운함이 밝혀 있었다. 서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나물이 맛있어서요. 나물만 먹고 무슨 힘을 쓴다고. 뼈만 앙상해서는 애기 보려면 든든히 먹어야지. 애기라는 단어에 박 여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식탁 여박이 의자에 앉은 네 살배기 하은에게로 향했다. 하은이는 작은 손으로 갈비뼈를 들고 야무지게 살을 뜯고 있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이 대견하다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곧 서윤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 되었다. 네 어미는 저러고 있는데 너라도 잘 먹으니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남편 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애써 외면하며 TV 뉴스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TV는 그저 이 숨막히는 침묵을 조금이라도 메워주기 위한 배경음에 불과했다. 지훈은 큼직한 갈비 한 대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말했다. 역시 엄마 갈비찜이 최고야. 서윤아, 너도 진짜 한 번만 먹어봐. 소스가. 여보. 서윤의 나지막한 부름에 지훈의 말이 또 끊겼다. 그녀의 눈빛은 제발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훈은 멋쩍게 헛기침을 하며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다. 달그락. 이번엔 박 여사가 보란듯이 숟가락을 그릇에 3개 내려놓는 소리였다. 서윤이 채식을 시작한 것은 3년 전이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이었지만 여러 다큐멘터리와 책을 접하며 환경 문제와 동물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그녀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치관이자 신념이 되었다. 결혼 전부터 간헐적으로 채식을 해오던 터라 지훈은 이해해 주었지만 박 여사에게 며느리의 유난스러운 생활 방식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손녀 하은이 태어난 후로는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박 여사에게 음식은 사랑이자 정성이었다. 고기를 푹 고아낸 곰국, 정성껏 재운 갈비, 신선한 생선구이는 그녀가 가족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박 여사가 돌아간 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깔끔한 아파트는 다시 서윤과 지훈, 하은이만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박 여사가 남기고 간 갈비찜 냄새는 집안 구석구석에 짙게 배어 있었다. 서윤은 창문을 활짝 열어 방 공기를 들였다. 서늘한 바람이 들어와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밀어냈지만 그녀의 마음속 답답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던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도 아기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지. 서윤은 대답 없이 행주로 식탁을 닦았다. 그녀의 손길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걱정? 내가 하은이 굶기는 사람처럼 말하는 게 걱정이야. 당신도 봤잖아. 하은이 성장 발달 곡선 항상 평균 이상인 거. 영양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자료도 몇 번이나 보여드렸어. 그런데도 매번 저러시잖아. 옛날 분이라 그러시지. 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세대잖아. 당신이 조금만 더. 내가 뭘 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뭘 더 해야 하는데. 어머님 오실 때마다 당신이랑 하은이 먹을 고기 요리 따로 하고 내 음식 따로 하는 것도 힘들어. 식탁에서 내 신념을 존중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야.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죄인처럼 눈치 봐야 하는 이 상황. 당신은 정말 괜찮아?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양쪽 다 그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서윤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 이 싸움에서 자신은 철저히 혼자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행주를 세게 내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붕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지훈의 가슴을 서늘하게 내리쳤다. 며칠 뒤 주말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 같이 장을 보러 가자는 제안이었다.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한 서윤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집에서 가까운 홈플러스 월드컵점이었다. 주말 오후에 대형마트는 쇼핑카트를 끄는 가족들로 북적였다. 밝고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서윤은 익숙하게 친환경 농산물 코너로 향했다. 유기농 채소와 무농약 과일, 공정무역 원두 등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카트에는 녹색 잎채소와 두부, 버섯, 콩으로 만든 대체육 등이 차곡차곡 담겼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박 여사가 카트를 축산 코너 쪽으로 슬쩍 밀었다. 아, 하은, 네 먹을 고기 좀 사야지. 한우 1등급으로 국거리 좀 끊고 다진 육도 좀 사서 동그랑땡 만들어주자. 어머님, 냉동실에 하은이 먹을 콩고기 패티 만들어둔 거 아직 많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다 주신 고기도 아직 남았고요. 그게 고기냐? 콩찌꺼기지. 애는 진짜 고기를 먹어야 뼈도 튼튼해지고 키도 쑥쑥 크는 거야. 너는 너 좋다고 풀만 먹어도 애까지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이건 아동학대나 다름없어.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서윤의 가슴에 박혔다. 주변 사람들이 흘낏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제가 하은이 영양에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하고 필요한 영양소 전부 계산해서 식단 짜고 있어요. 계산은 무슨 계산? 우리 때는 그런 거 몰라도 다 잘만 키웠다. 그냥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에 고깃국 한 그릇이면 쑥쑥 크는 거야. 요즘 애들이 괜히 비실비실하고 약한 줄 아니? 다 너처럼 유별난 엄마들 때문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지훈이 급하게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엄마, 그만해요. 공공장소에서 왜 그래요? 내가 틀린 말 했냐? 며느리가 손녀한테 고기 한 점 안 먹이려고 기를 쓰는데 할미된 입장에서 속이 터져, 안 터져? 결국 그날 장보기는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찬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서유는 창밖의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처럼 이 문제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양 멀리 흘려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차가 상암동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현실로 끌려왔다. 이곳은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고 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그녀의 현실이었다. 그날 이후 박 여사의 간섭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서윤이 잠시 외출한 사이 하은이를 봐주러 온 박 여사는 몰래 사골 국물을 끓여 아이에게 먹이려 했다. 서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가득한 구수한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주방 싱크대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사골뼈 포장지가 놓여 있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 여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대꾸했다. 보면 모르냐? 우리 강아지 몸보신 좀 시키려고 곰국 끓였다. 네가 안 해주니 이 할미라도 챙겨야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 허락 없이 하은이에게
동물성 식품 먹이지 마시라고요. 이건 저희 집의 규칙이고 하은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제 교육 방식이에요. 규칙? 교육? 되게 유난 떤다. 정말. 어미가 돼서 애한테 맹물 같은 것만 먹이니 애가 기운이 없지. 할머니가 사랑으로 끓여준 곰국 한 그릇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제 방식에 대한 무시예요. 어머님. 제 뒤에서 몰래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건 저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두 사람의 언성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하은이는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의 살벌한 대치 상황과 울고 있는 딸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무슨 일이야? 그의 지친 목소리에 서유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왜 항상 이 갈등은 또 무슨 일이 되어야 하는가? 왜 남편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방관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녀는 하은이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지훈과 박 여사가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서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싶었다. 며느리와의 대립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박 여사는 자신의 영역으로 향했다. 그녀에게 그곳은 위안이자 자신의 가치관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곳이었다. 바로 마포구 망원시장이었다. 버스를 타고 월드컵 시장에서 몇 정거장만 가면 닿는 그곳은 박 여사가 수십 년간 다닌 삶의 터전이었다. 망원시장은 대형마트의 깔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좁은 통로 양옆으로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사람들로 늘 붐볐다. 생선 가게에서는 비릿한 바닷 냄새가, 반찬 가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짭짤한 젓갈 냄새가 뒤섞여 활기찬 시장의 공기를 만들어냈다. 골라, 두부에 1,000원. 오늘 들어온 싱싱한 오징어예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흥정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박 여사는 이 혼란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단골 채소 가게에 들러 상추와 깨씹을 샀다. 가게 주인은 박 여사와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이였다. 어이구, 사부인 오셨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셔? 집안에 무슨 일 있어?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며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말도 마. 요즘 며느리 때문에 속이 아주 새카맣게 타들어가. 그녀는 며느리가 채식을 한다는 이야기, 손녀에게도 고기를 먹이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부풀려가며 털어놓았다. 채소 가게 주인은 혀를 차며 맞장구를 쳤다. 세상에, 요즘 젊은 것들은 별나다, 별나. 애한테 고기를 안 먹이면 어쩌자는 거래? 키는 커야 할 거 아냐. 박 여사는 정육점에 들러서도 생선 가게에 들러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했다. 만나는 상인들마다, 시장에 장 보러 나온 다른 할머니들마다 모두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다.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애들한테는 무조건 고기를 먹여야 한다고 소고기 안심만 찾는다니까. 그거 그냥 둬선 안 돼. 그러다 애 병나면 어쩌려고 그래. 할머니라도 몰래 챙겨 먹여야지. 그게 다 애를 위한 거야.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은 박 여사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래,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요즘 젊은 것들이 이상한 거지. 내 방식이 맞아.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명분과 지지를 얻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하은이를 먹일 진한 녹용과 한약재가 들려 있었다. 어떻게든 손녀의 부족한 영양을 채워줘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와의 대화나 타협 대신 자신의 방식을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더 이상 식습관의 차이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할머니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 시장에서 돌아온 박 여사의 기세는 등등했다. 그녀는 서윤과 지훈을 앉혀놓고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시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다른 집 며느리들의 사례, 그리고 전통적인 육아 방식의 우월함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손에 들린 한약재 봉투는
마치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물 같았다. 이거 하은이 먹여라.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지어왔다. 기력 보충하고 뼈 튼튼하게 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 서윤은 기가 막혔다. 대화는 불가능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서윤을 설득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교화시켜야 할, 혹은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밀어붙여야 할 대상으로 여길 뿐이었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한약도 아이에게 함부로 먹이면 안 돼요.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방식이 필요 없어요. 하은이는 건강해요. 네가 의사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너보다 밥을 몇 그릇이나 더 먹고 애도 키워봤어. 내 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 없어. 박 여사의 고함에 지훈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서윤 씨, 말이 맞아요. 하은이한테 뭐 먹일 때는 저희랑 상의를 하셔야죠. 아들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박 여사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아들이 당연히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다. 너 지금 누구 편드는 거냐? 저기 센 계집 편드는 거야. 이엄이 편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저희 부부와 아이의 문제예요. 엄마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박 여사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한약 봉투를 식탁 위에 내던지듯 놓고는 씩씩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됐어. 내가 이제 너희 집에 오나 봐라. 손녀가 굶어 죽든 말든 이제 나도 상관 안 해. 콱! 현관문이 세차게 닫혔다. 집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승리는 길고 긴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간의 냉전이 이어졌다. 박 여사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지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가시방석에 앉은 듯 지냈다. 서윤은 이 기회에 자신들만의 규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관계의 단절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다. 고립감과 스트레스에 지쳐갈 무렵 서윤은 대학 동기였던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오랜만에 만나 브런치나 먹자는 제안이었다. 서윤은 기분 전환이 필요했다. 그녀는 친구와 연남동의 한 비건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 당일 서윤은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썼다. 예쁜 옷을 고르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경의선 숲길을 따라 늘어선 개성 있는 가게들과 활기찬 젊은이들의 모습은 상암동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가 찾아간 카페는 어라운드 그린이라는 이름의 작은 비건 식당이었다. 내부는 원목 가구와 초록 식물들로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향긋하게 퍼졌다. 자리를 잡고 앉아 메뉴판을 본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메뉴판의 모든 음식이 그녀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템페 샌드위치, 비건 크림 파스타, 두부 스크램블.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이상한 음식일지 몰라도 이곳에서는 이것이 표준이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들처럼 보였다.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윤은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홀로 싸워온 전장에서 잠시 벗어나 안전한 아군 기지에 들어온 듯한 안도감이었다. 친구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음식을 주문했다. 서윤은 그동안 겪었던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묵묵히 들어주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힘들었겠다. 어른들 생각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특히 음식 문제는 거의 종교 수준이시잖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가끔은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 네가 왜 이기적이야? 자기 신념대로 사는 게 왜? 그리고 하은이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잖아.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서윤아.
네가 행복해야 하은이도 행복한 거야.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억지로 네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마. 그건 누구에게도 좋은 해결책이 아니야. 친구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서유는 눈시울이 붉어졌. 카페의 밝은 조명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친구의 존재는 그녀에게 다시 싸워나갈 힘을 주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더 이상 물러서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한 가족의 독립성을 지키는 문제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아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했다. 연남동의 햇살 좋은 카페에서 보낸 그 몇 시간은 서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움츠러든 며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책임질 준비가 된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윤의 태도는 분명해졌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해. 더 이상 어중간한 태도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하나의 독립된 가구로서 부모님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지훈도 아내의 단호한 모습과 그간의 갈등에 지쳐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하은이의 식단을 포함한 모든 육아 방식을 서윤과 자신이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며 어머님의 일방적인 방식은 정중히 거절하겠다고 통보했다. 물론 전화기 너머에서는 고성과 원망이 쏟아졌지만 지우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관계는 얼어붙었다. 몇 주 동안 박 여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추석이었다. 예년 같았으면 며칠 전부터 시댁에 가서 명절 음식 준비를 도왔겠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다. 추석 전날 지훈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그래도 명절인데 얼굴은 비춰야 하지 않을까. 하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하고 서유는 잠시 고민했다. 이대로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음식은 각자 준비해서 가요. 우리는 우리가 먹을 비건 명절 음식을 만들어 갈게요. 그리고 어머님께 하은이 음식에 대해 절대 강요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주세요. 지훈은 어려운 부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내의 조건에 동의했다.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 힘든 전화를 걸어야 했다. 예상대로 박 여사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마지못해 조건을 받아들였다. 추석 당일 서윤과 지훈, 하은은 큰 보따리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다. 서윤은 며칠 밤을 새워 채수로 맛을 낸 떡국, 두부와 버섯으로 속을 채운 동그랑땡, 각종 채소 튀김과 비건 잡채를 준비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지만 시댁에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시댁의 공기는 예상대로 싸늘했다. 박 여사는 아들과 손녀에게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서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차례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시작했다. 식탁은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었다. 한쪽에는 기름진 갈비찜과 육전, 생선구이 등 박 여사가 만든 전통적인 명절 음식이, 다른 한쪽에는 서윤이 가져온 소박하지만 정갈한 채식 음식이 놓였다. 어색한 식사가 이어졌다. 친척들은 두 개의 식탁을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다. 박 여사는 보란듯이 하은이의 밥그릇 위에 큼직한 섭산적을 올려주었다. 우리 강아지, 이거 먹고 쑥쑥 커야지. 할미가 우리 하은이 주려고 제일 맛있는 걸로 만들었어.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녀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지훈이 먼저 나섰다. 그는 조용히 하은이의 밥그릇에서 섭산적을 덜어냈다. 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지훈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식탁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내가 내 손주한테 고기 한 점 주겠다는데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제 어미가 유별나게 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들까지 내 속을 뒤집어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서윤이 가져온 음식들이 담긴 쟁반으로 다가가 소리쳤. 이게 다 저 풀떼기 때문이야. 이런 멀쩡한 음식이 아닌 걸 먹이니 애가 비실비실하고 집안에 우환이 끼는 거라고. 박 여사는 이성을 잃고 쟁반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서윤이 밤새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하은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서윤은 생각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분노와 그리고 기묘한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울고 있는 하은이를 안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을 막아서는 친척들을 지나쳐 엉망이 된 음식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는 박 여사를 스쳐 망연자실한 표정의 지훈을 돌아보았다.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등 뒤에서는 어머니의 울음 섞인 고함과 친척들의 만류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앞에는 아내와 딸의 뒷모습이 있었다.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아갈 것인가.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한 번, 그리고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 본 뒤 아내를 따라 나섰다. 그는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가 차에 타려는 서윤의 팔을 붙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늦었어. 당신 혼자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서윤은 대답 대신 하은이를 남편에게 안겨주고 운전석에 올랐다. 지훈은 조수석에 탔다. 차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댁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서윤은 텅 빈 눈으로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했다.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것 같았다. 가족, 관계, 희망. 상암동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올라왔다. 도어록 해제음이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다. 집은 고요했다. 하은이는 차 안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서윤은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왔다. 지훈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윤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모르겠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은 예전처럼 살 수 없어요. 어머님을 미워하고 싶진 않지만 이대로라면 우리 세 사람 모두 불행해질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윤의 옆에 다가와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지. 어머니께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아니, 영원히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나는 당신과 하은이 편이야.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그럴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어 서로에게 쌓였던 서운함, 말하지 못했던 진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그것은 고통스러운 대화였지만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기로, 시댁과 잠시 떨어져 지내며 그들만의 가족 문화를 단단히 세우기로. 몇 주가 흘렀다. 박 여사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서윤과 지훈은 담담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대신 그들의 집에는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주말마다 시어머니의 방문을 기다리며 긴장하지 않아도 되었다. 식탁에서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자신들의 부엌에 함께 모여 있었다. 서윤은 채소 스튜를 끓이고 있었고 지훈은 옆에서 샐러드에 들어갈 파프리카를 썰고 있었다. 하은이는 작은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방울토마토 꼭지를 따며 돕고 있었다. 집안에는 음식 익는 고소한 냄새와
세 사람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서윤이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때 거실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지훈의 전화였다. 발신인은 어머니라고 떠 있었다. 지훈과 서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그는 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지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회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예의를 잃지 않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긴 통화가 끝나고 지훈이 들어왔다. 뭐라고 하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하은이, 보고 싶다고. 다음 주말에 잠깐 집에 들러도 되겠냐고 물으시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찾아뵙겠다고 했어. 밖에서, 식당에서 잠깐 얼굴만 보자고. 그리고 말씀드렸어. 어머니 방식대로 하은이를 대하시려거든.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우리를 하나의 독립된 가족으로 존중해 주셔야 우리도 어머니를 웃으면서 뵐 수 있다고. 전화기 너머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짐작이 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지훈의 변화, 그리고 그들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단단한 경계였다. 그 주 일요일, 그들은 집 근처 공원에서 박 여사를 만났다. 식당이라는 밀폐된 공간보다 탁 트인 공원이 나을 것 같았다. 박 여사는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몇 주 사이에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달려오는 하은이를 와락 껴안았다. 하지만 서윤과 지훈에게는 어색한 목례만 건넸.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하은이가 노는 모습을 함께 지켜볼 뿐이었다. 박 여사는 몇 번이나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서운함과 원망이 서려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손주를 향한 애틋함과 아들 내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두려움도 함께 담겨 있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박 여사는 서윤이 들고 있던 가방에 작은 봉투 하나를 찔러 넣었다. 하은, 이 과자 값이라도 해라. 무심하게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내밀 수 있는 최소한의 화해의 제스처였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물었다. 괜찮아? 서윤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시작이겠지. 완벽한 화해도 극적인 이해도 없었다. 깊게 팬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깨진 관계의 파편 위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앞으로 수많은 갈등과 오해가 반복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의 관계는 영원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저녁, 자신들의 식탁에 다시 마주 앉은 서윤과 지훈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없던 평온함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음식, 자신들이 만든 규칙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밖에서 어떤 폭풍이 불어오든 이 식탁만큼은, 이 집만큼은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으리라는 조용한 믿음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노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이상 긴장을 만들지 않았다.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이제 그저 평범한 저녁 식사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가을에 서늘했던 공기는 맵고 차가운 겨울바람으로 변해 있었다. 서윤과 지훈, 하은이의 작은 세상은 그들만의 규칙과 온기로 단단해져 갔다. 박 여사와의 만남은 한 달에 한두 번, 공원이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카페 같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짧은 만남 동안 박 여사는 하은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서윤과 지훈에게는 필요 최소한의 말만 건넸다. 그녀가 건네는 용돈 봉투의 두께는 매번 조금씩 두꺼워졌지만 그 안에 담긴 서먹함의 무게는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들 부부는 그 관계의 거리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것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악의 선택이었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평화 유지의 방안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명확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는 서윤의 남편이자 하은의 아빠였고 그 역할이 박 여사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추석의 그 끔찍한 날을 기점으로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는 매주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고 그 통화의 끝은 늘 비슷한 말로 마무리되었다. 네, 어머니도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는 잘 지내요. 하은이도 잘 크고 있고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그 담담한 어조 속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단호한 의지가 배어 있었다. 서윤은 그 변화가 고마웠다. 남편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자 그녀는 비로소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생겼다. 하은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소박한 식탁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시작한 것이다. 거창한 비건, 운동이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아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채식 레시피를 공유하고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기록이었지만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엄마들의 공감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댓글창에는 저도 아이에게 채식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레시피가 큰 도움이 돼요. 시댁과의 갈등 너무 공감되네요. 힘내세요.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 쌓여갔다. 서윤은 그 작은 연대를 통해 세상에 자기 편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렌틸콩과 채소를 듬뿍 넣은 카레를 만들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렸다. 하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다. 포스팅을 막 마쳤을 때 유치원에서 돌아온 하은이가 달려와 그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정우 생일 파티했어. 그랬구나. 재밌었어. 그런데 케이크는 못 먹었어. 하은이의 목소리가 살짝 기어들어갔다. 서윤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왜 못 먹었지? 우리 하은이가 먹는 케이크가 아니었나 보다. 선생님이 계란이랑 우유가 들어갔다고 했어. 그래서 그냥 보기만 했어. 근데 정우가 나 때문에 케이크 맛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이의 눈에 걱정이 어렸다. 친구의 즐거운 날에 자신이 찬물을 끼얹은 것은 아닐까 하는 순수한 염려였다. 서윤은 하은이의 작은 두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아니야, 우리 딸. 전혀 그렇지 않아. 사람마다 먹는 음식이 다른 것뿐이야. 정우는 정우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을 거고 하은이는 우리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더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은이가 친구를 배려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더 예쁜 거야.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다. 아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수록 그들의 신념은 더 많은 질문과 부딪히게 될 터였다. 그럴 때마다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단단한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 주 주말, 지훈이 퇴근길에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왔다. 제빵용 오븐이었다. 갑자기 웬 오븐이야? 하은이, 앞으로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할 때마다 케이크 못 먹으면 서운하잖아. 당신이 직접 오리밀이랑 두유로 케이크 만들어주면 되지. 그럼 하은이도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는 이제 단순히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새로 산 오븐으로 서툰 솜씨로 남아 고구마 머핀을 구웠다. 집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는 그 어떤 값비싼 음식보다도 풍요로웠다. 시간은 흘러 설날이 다가왔다. 추석의 악몽이 떠올라 부부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아니나 다를까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지훈이 아닌 서윤의 휴대폰이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저 서윤이에요. 그래. 다름이 아니라 곧 설인데 올해는 어쩔 셈이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글쎄요, 어머님. 저희도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요. 아범 바꿔라. 서윤은 말없이 지훈에게 휴대폰을 넘겼다. 지훈은 잠시 아내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잠시만 기다리시라는 말과 함께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뭐래? 설날에 오라는 거지. 차례 지내야 하니까. 갈 거야? 서윤의 질문에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아 가야겠지. 완전히 연을 끊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작년 추석처럼은 안 돼. 절대로. 그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규칙을 정하자. 첫째, 당일 오전에 가서 점심만 먹고 올 것. 잠은 절대 자고 오지 않는다. 둘째, 음식은 당연히 우리가 따로 준비한다. 셋째, 음식이나 하은이 문제로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는 발언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선다. 누구의 체면도 생각하지 말고. 당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과 다른 것은 이제 이 싸움이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지훈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조건을 차분히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로 박 여사의 격앙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지훈은 그럼 이번 설에도 찾아뵙기 어렵겠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박 여사는 기가 막힌다는 듯한 한숨과 함께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설날 아침 세 사람은 지난 추석 때보다 훨씬 더 간소한 짐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다. 서윤은 이번에는 밤을 새우지 않았다. 그녀는 버섯과 채소를 넣은 담백한 비건 만두와 형형색색의 채소 꼬치전, 그리고 과일 몇 가지만을 준비했다. 더 이상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그들의 방식이었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굳이 내어 보일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시댁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지난번처럼 살얼음판 같지는 않았다. 친척들의 수도 줄어 단출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지만 대놓고 수군거리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동안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시아버지의 존재였다. 평소라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던 그가 현관까지 나와 하은이를 맞이했다. 오냐, 우리 손녀 왔구나.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하은이를 번쩍 안아드는 손길에는 다정함이 묻어났다. 식사가 시작되고 식탁은 여전히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었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했다. 그녀는 서윤이 가져온 음식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은이의 밥그릇에 무언가를 올려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침묵의 시위이자 마지못해 지키는 약속의 증표였다. 어색한 식사가 끝나갈 무렵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지훈의 사촌 동생, 즉 하은이에게는 당숙이 되는 젊은 남자가 웃으며 하은이에게 물었다. 하은아, 삼촌이 맛있는 거 줄까? 이거 떡갈비인데 달콤해서 애들이 딱 좋아하는 거야. 그는 젓가락으로 큼직한 떡갈비 한 점을 집어 하은이의 입가로 가져갔다. 서윤과 지훈의 심장이 동시에 철렁했다. 지훈이 막 그를 제지하려던 순간 하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하은이는 고기 안 먹어요. 작지만 또랑또랑한 목소리였다.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나는 동물이랑 친구예요. 친구는 먹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식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사촌 동생은 멋쩍은 듯 젓가락을 내렸다. 모든 시선이 하은이에게,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서윤에게로 향했다.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시아버지였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사촌 동생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애가 싫다잖냐. 놔둬라. 요즘 세상은 다 저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게야.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의 말에 토를 다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순간 서유는 깨달았다. 이 집안의 진정한 권력자는 목소리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평생 침묵으로 모든 것을 관망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를 던지는 시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약속한 대로 그들은 점심 식사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 여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지난번처럼 그들을 붙잡거나 소리치지는 않았다. 현관을 나설 때 시아버지가 지훈의 어깨를 툭 쳤다. 아범, 너희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 애미가 속이 좁아 그렇다. 네가 중간에서 잘해라. 그래도 뿌리는 있고 살면 안 되는 법이다. 그것은 질책도 완벽한 이해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시대를 살아온 한 아버지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아들 부부에게 건네는 서툰 당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유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아버님이 좀 의외였어요. 나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봤어. 지훈이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어머니는 여전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런가? 서유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오늘 또 한 번의 폭풍을 무사히 건너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작은 가족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 몇 달이 더 흘러 봄이 왔다. 서윤의 블로그는 꽤 유명해져서 한 아동요리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생활 방식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충분히 넓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의 사촌 누나였다. 세아가 나예요. 큰집 누나. 아, 형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 여사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결국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지훈은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다. 서윤은 하은이 때문에 저녁 늦게서야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지훈과 시아버지가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박 여사는 허리에 복대를 찬 채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고 늘 쩌렁쩌렁하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서윤과 하은이를 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서윤은 묵묵히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하은이와 함께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했다. 할머니 아프셔서 어떡해.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하은이가 침대맡으로 다가가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 박 여사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 기간이 꽤 길었다. 시아버지는 연세가 많아 간병이 어려웠고 결국 간병인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식사만큼은 문제였다. 병원 밥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박 여사는 거의 곡기를 끊다시피 했다. 지우는 매일 퇴근 후 죽을 사들고 병원으로 갔지만 어머니는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유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보온 도시락을 싸들고 병원을 찾았다. 어머님, 죽만 드시면 기운 없으실 것 같아서요. 그녀가 내민 것은 곱게 간 잣으로 맛을 낸 잣죽과 부드러운 연두부를 으깨 만든 맑은 탕, 그리고 아삭한 오이무침이었다. 모두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이었다. 박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시락을 쳐다봤다. 이것도 풀떼기냐? 네. 하지만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할 거예요. 박 여사는 입을 꾹 다물었다. 지훈이 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다. 어머니,
그래도 성의를 봐서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서윤 씨가 어머니 드시게 하려고 아침부터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박 여사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잣죽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 숟갈, 그리고 또 한 숟갈을 떠서 먹기 시작했다. 말없이 죽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웠다. 먹을 만은 하네. 그녀가 툭 던지듯 말했다. 그것은 서윤이 시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자신의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였다. 그날 이후 서윤은 매일같이 음식을 만들어 병원으로 향했다. 늙은 호박으로 단맛을 낸 호박주, 표고버섯과 물을 듬뿍 넣어 끓인 채수, 쌀가루로 부친 애호박전. 그녀는 시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을 기억해내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고기와 해산물, 유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음식의 정체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서윤이 내미는 도시락을 묵묵히 비워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꼼짝없이 누워만 있던 병실에서의 시간은 두 고부에게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명절, 차례, 가족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서로를 대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아픈 사람과 그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관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젖은 수건으로 박 여사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너는 힘들지도 않으냐? 박 여사가 처음으로 서윤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매일같이 이걸 어떻게 다 만들어와. 네 몸도 성치 않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좋아서? 지엠이 잡아먹는 풀떼기만 먹이는 게 뭐가 좋다고. 여전히 날이 서 있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순수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해묵은 질문에 가까웠다. 서윤은 수건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왜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하은이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 그녀는 설득하려 하지도 이해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박 여사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서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평생을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하나 더 넣어주는 게 어미 된 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네 얘기를 듣고 있으니 내가 살아온 세상이 다 틀린 것만 같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다. 틀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어머님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신 거예요. 저도 저의 방식대로 하은이를 사랑하는 거고요. 방법이 다를 뿐 마음은 같다고 생각해요. 그날 병실의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다. 얼어붙었던 강이 녹아내리듯 두 사람 사이에 단단했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한 달 후 박 여사는 건강하게 퇴원했다. 퇴원하던 날 그녀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윤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에 다들 집으로 오너라. 내가 밥 한 끼 차려주마. 지훈과 서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 초대에는 어떤 가시도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았다. 주말이 되고 세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런데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담백하고 고소한 냄새였다. 부엌으로 들어선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이나 육전 대신 정갈하게 차려진 채소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서윤이 병원에서 만들어 주었던 연두부탕, 표고버섯들 깨볶음, 그리고 서툰 솜씨로 부친 듯한 두부전까지. 그리고 그 옆에는 서윤의 블로그를 인쇄한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다. 박 여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네가 해준 것만큼 맛은 없을 게다. 인터넷 보고 대충 따라 해본 거니
맛없어도 그냥 먹어라. 서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손주를 위해 평생 만들어온 자신의 세계를 버리고 새로운 요리를 배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의 식사는 온전히 하나의 세상으로 이루어졌다.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여사는 하은이의 밥그릇 위에 두부전을 올려주며 말했다. 우리 강아지 이거 먹고 쑥쑥 커야지. 할미가 우리 하은이 주려고 제일 맛있는 걸로 만들었어. 지난 추석 똑같은 상황에서 던졌던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온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유는 더 이상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맛있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그것은 음식에 대한 칭찬만은 아니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서로에게 닿은 마음에 대한 대답이었다. 관계의 회복은 완벽한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있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하은이는 뒷좌석에서 기분 좋게 노래를 따라 불렀다. 서유는 창밖의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의 갈등으로 생긴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터였다. 집에 도착해 잠든 하은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왔다. 지훈이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고생 많았어, 당신. 그리고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말없이 안고 있었다. 밖에서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그들이 함께 만든 이 집, 이 식탁, 이 작은 가족은 이제 무엇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 사이를 흐르던 조용한 믿음은 이제 단단한 확신이 되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어머님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환한 미소와 함께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제 내어주었던 따뜻한 두부전처럼 부드럽고 다정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관계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제 내어주었던 따뜻한 두부전처럼 부드럽고 다정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관계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저기 세아가 바쁘냐? 아니에요, 어머님. 하은이 막 어린이집 보내고 들어왔어요. 그래, 다름이 아니라 어제 네가 해준 그 표고버섯 들깨 볶음 말이다.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줄 수 있겠느냐? 내가 오늘 점심에 한번 해먹어보려고. 서유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채소 요리법을 물어보고 있었다. 전화기를 든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네, 물론이죠, 어머님. 별거 아닌데요. 먼저 표고버섯은 밑동을 떼고. 서유는 최대한 차분하고 상세하게 조리법을 설명했다. 박 여사는 중간중간 들깨가루는 언제 넣는 거냐? 간은 소금으로만 하냐? 하고 꼼꼼하게 물었다. 통화가 끝날 무렵 그녀는 쑥스러운 듯 한마디 덧붙였다. 병원에 있을 때 네가 해다 준 것들이 입에는 맞더라. 속도 편하고. 그 한마디가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녹여내리는 듯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윤은 한참 동안이나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이것은 인정이나 칭찬과는 다른 훨씬 더 근원적인 종류의 교감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겨났다. 일주일에 한두 번쯤 박 여사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풀떼기 요리에 대해 물었다. 시금치나물은 맨날 간장이랑 참기름으로만 무쳤는데 다른 방법은 없냐? 거나 된장찌개를 끓이려는데 멸치 육수 대신 뭘 넣어야 네가 해준 것처럼 시원한 맛이 나냐? 같은 질문들이었다. 서유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레시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시금치는 된장과 견과류를 갈아 넣어 무치면 고소함이 배가 되고, 된장찌개는 무와 다시마, 마른 표고버섯으로 및 국물을 내면 감칠맛이 깊어진다고 알려주었다. 박 여사는 서윤의 설명을 들으며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받아 적는 듯했다. 어느 날은 박 여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 세아가, 내가 두부 조림을 한번 해봤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네가 한 건 매콤하면서도 달큼하던데 내 건 그냥 짜기만 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과 순수한 궁금증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 어머님, 혹시 설탕 대신 양파랑 사과를 좀 갈아 넣어 보셨어요? 조청을 조금 넣으셔도 좋고요. 양파랑 사과를? 그런 걸 다 넣는단 말이냐? 네. 그럼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서 훨씬 맛이 깊어져요. 박 여사는 알았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지만 며칠 뒤 시댁에 들렀을 때 서유는 식탁 위에 놓인 두부 조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설프게 갈린 양파 조각이 드문드문 보였지만 맛은 제법 그럴듯했다. 서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박 여사는 못 본 척 딴청을 부리면서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훈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놀라운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거나 난처한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주말 저녁이면 세 사람이 부엌에 함께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해볼게요. 허리 아직 다 나으신 거 아니잖아요. 됐다. 이 정도는 괜찮아. 너는 저기 하은이나 좀 봐줘라. 박 여사는 서윤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들고는 익숙하게 호박을 썰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세아가, 저기 양념장간 좀 봐주겠니? 내 입맛은 짜서 못 믿겠다. 서윤이 양념장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제야 박 여사는 나물을 묻혔다. 한 부엌 안에서 두 개의 다른 요리 방식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그 모습은 지훈에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더 큰 충만감을 안겨주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시아버지의 칠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예전 같았으면 칠순 잔치를 어디서 할 것인지, 상차림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한바탕 전쟁을 치렀을 터였다. 특히나 큰 집 식구들을 비롯한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기에 박 여사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부터 지훈의 사촌 누나인 민정에게서 전화가 빗발쳤다.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 칠순인데 당연히 호텔 뷔페에서 크게 하셔야죠. 저희 아빠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체면이 있지. 박 여사는 수화기를 들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민정아. 알았다. 네 작은아버지랑 상의해볼게. 전화를 끊은 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녀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이전보다 훨씬 덜 찾게 되었다. 서윤이 만들어주던 담백한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진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조금만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허리가 뻐근해졌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당신 칠순 말인데 그냥 집에서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시아버지는 의외라는 듯 아내를 쳐다봤다. 평생을 남의 시선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집에서? 당신 몸도 성치 않은데 무슨 소리야. 그냥 밖에서 편하게 사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래도 평생 한 번뿐인 칠순인데 어떻게 남이 해준 밥을 먹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훈이 거들었다. 어머니, 그래도 힘드실 텐데요. 형님네 식구들도 다 올 거고
친척들까지 오시면. 그래서 말인데. 박 여사는 서윤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과 기대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세아가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모두의 시선이 서윤에게로 향했다. 서윤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내미는 공식적인 화해의 손길이자 동맹의 제안이었다. 친척들 앞에서 보란 듯이 우리 며느리는 이런 음식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하고 싶은 것일지도 몰랐다. 네, 어머님. 저야 좋죠. 같이 준비해요. 서윤이 흔쾌히 대답하자 박 여사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정말이냐? 아이고, 그럼 됐다. 그럼 걱정할 것 하나도 없지. 그때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칠순 잔치 준비에 돌입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 준비가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우주가 만나 하나의 새로운 별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과도 같았다. 어머님, 친척분들은 그래도 고기 요리가 있어야 좋아하실 테니 갈비찜이랑 잡채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건 내가 맡으마. 갈비찜은 내 전문 아니냐. 그럼 저는 어른들 드시기 좋은 채소 요리 몇 가지랑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특별한 메뉴를 준비해 볼게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메뉴를 짜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잔치 음식의 기본 구성을 척척을 팠고 서윤은 그 위에 현대적인 감각과 건강한 아이디어를 더했다. 화합의 밥상. 서윤은 마음속으로 그들의 칠순상에 이름을 붙였다. 육식을 하는 사람도 채식을 하는 사람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입이 짧은 아이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식탁. 그것은 서윤이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다. 며칠 뒤 서윤과 박 여사는 함께 장을 보러 나섰다. 평생을 재래시장만 고집했던 박 여사에게 서윤이 자주 가는 대형 유기농 마트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아니, 이게 다 뭐냐? 콩으로 만든 고기라고? 별게 다 있구나. 박 여사는 템페와 비건 소시지 같은 낯선 식재료들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머님, 이걸로 탕수육을 만들면 고기로 만든 것만큼 맛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세상 참 좋아졌다. 박 여사는 낯설어 하면서도 서윤이 카트에 담는 것들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채소 코너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세아가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잠시 후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봉지 안에는 흙이 잔뜩 묻은 뿌리채소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우엉이다. 우리 시어머니, 그러니까 너한테는 시할머님이 되지. 그분이 이걸로 조림을 참 잘하셨어. 네가 해주는 그런 세련된 맛은 아니지만 이게 또 잔치상에 올라가면 꽤 구색이 맞거든. 박 여사는 아주 오래전 자신이 갓 시집 왔을 때의 이야기를 드문드문 들려주었다. 말수적고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다정했던 순간은 부엌에서 나란히 앉아 우엉 껍질을 벗기며 당신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요리법을 전수해주던 때였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서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시어머니의 음식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사랑과 기억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제가 한번 배워봐도 될까요? 어머님, 그 우엉조림. 서윤의 말에 박 여사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가 이런 촌스러운 걸 뭐 하러? 아니에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저도 하은이에게 나중에 들려주고 싶어서요. 그날 오후 시댁 부엌에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우엉 껍질을 벗겼다. 박 여사는 수십 년 전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무심한 말투로 조리법의 비결을 하나씩 알려주었다. 간장은 너무 많이 넣지 말 것, 조청으로 윤기를 낼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불에서 오래오래 정성을 다해 졸여내는 것이라고. 서윤은 그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다. 고소한 간장 냄새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피어났다. 드디어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집안은 분주했다. 지훈과 시아버지는 거실에 상을 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고, 부엌에서는 서윤과 박 여사가 마지막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다.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역시나 민정네 식구들이었다. 어머나, 작은 어머니, 정말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음식들을 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민정은 과장된 몸짓으로 감탄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재빨리 상차림을 훑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근데 상이 좀 이상하네요. 갈비찜 옆에 저건 뭐예요? 풀만 잔뜩 있네. 그 순간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을 내가던 박 여사가 민정의 말을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난처해하거나 서윤의 탓으로 돌리며 슬쩍 발을 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고 허리에 손을 척 올렸다.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우리 세아가 솜씨다. 요즘은 다들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먹어. 너도 한번 마시나 봐라. 얼마나 맛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다. 민정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다른 친척들까지 모두 놀라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서윤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주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상차림은 더욱 빛을 발했다. 박 여사가 만든 입에서 살살 녹는 갈비찜과 감칠맛, 나는 잡채는 어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동시에 서윤이 만든 음식들도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다. 콩고기로 만든 탕수는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형형색색의 채소로 만든 월남쌈은 젊은 여자들에게 특히 인기였다. 버섯과 각종 채소를 넣어 맑게 끓여낸 버섯전골은 술안주로도 해장으로도 그만이라며 남자 어른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윤의 음식을 멀찍이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던 친척들도 하나둘씩 젓가락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어머, 이게 정말 콩으로 만든 거라고? 고기보다 더 맛있네.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친 거래. 상큼하면서도 고소한 게 입맛이 확 도네. 칭찬이 쏟아지자 박 여사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새아가가 보통 솜씨가 아니야. 블로그에 팬도 수만 명이라고. 잡지에도 실리고 그랬어. 그녀의 자랑에 서윤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좋았다. 잔치의 주인공인 시아버지는 말없이 모든 음식을 골고루 맛보았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잔을 높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들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네. 오늘 내 칠순 잔치가 내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잔치보다도 더 푸짐하고 맛있는 것 같아.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내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칠 밤낮으로 고생한 우리 집사람과 우리 착한 며느리에게 다들 큰 박수 한번 쳐주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윤은 박 여사와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수많은 갈등과 오해의 시간을 지나 그들은 비로소 한 팀이 되어 있었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에는 평화로운 정적과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만이 남았다. 지훈과 시아버지가 거실을 정리하는 동안 서윤과 박 여사는 부엌에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세아가. 너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는걸요. 배우긴 뭘 배워. 늙은이한테서 배울 게 뭐 있다고. 박 여사는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서윤의 손에 묻은 거품을 따뜻한 물로 헹궈주었다. 그 작은 손길에서 서윤은 시어머니의 깊은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박 여사는 찬장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이거 너 가져라. 서윤이 받아든 것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나무 상자였다. 안에는 박 여사가 수십 년간 모아온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적힌 요리법 카드들이 빼곡히 들어있었. 시할머니에게서 배운 우엉조림부터 지훈이 어릴 때 좋아했던 동그랑땡까지 박 여사의 인생이 담겨있는 보물이었다. 어머님, 이렇게 귀한 걸 저한테 왜? 이제는 네가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런다. 여기 빈 카드들도 몇 장 넣어놨으니 네 풀떼기 요리법도 좀 적어 넣어라. 나중에 하은이 시집 갈 때 물려주게.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 상자가 아니었다.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한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신뢰와 사랑의 증표였다. 그녀는 박 여사를 힘껏 끌어안았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어색한 듯 몸을 굳혔지만 이내 서윤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서윤의 블로그는 더욱 유명해졌다. 칠순 잔치 때 만들었던 화합의 밥상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세대 갈등과 식문화 차이로 고민하던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로부터 수많은 감사 댓글과 이메일이 쏟아졌다. 급기야한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책을 내자는 제안까지 들어왔다. 서윤은 망설였다.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책으로 엮어낸다는 것이 쑥스럽기도 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확신도 서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구했다. 책? 네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고? 박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 네, 어머님.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못해? 해야지. 당연히 하고 말고. 박 여사는 서윤보다 더 흥분해서 소리쳤다. 우리 며느리가 책도 쓰는 작가님이라는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게 얼른 한다고 해라. 그녀의 전폭적인 지지에 서윤은 용기를 얻었다. 책을 준비하는 몇 달 동안 박 여사는 서윤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첫 번째 독자가 되어주었다. 서윤이 새로 개발한 레시피를 가장 먼저 맛보는 것은 물론 원고를 쓰다가 막힐 때면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감을 주기도 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특별한 코너가 마련되었다. 시어머니의 비밀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박 여사에게 물려받은 우엉조림과 몇 가지 전통 음식의 요리법이 실렸다. 서윤은 그 레시피와 함께 시어머니에게서 비단 요리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와 사랑을 배웠다는 감사의 글을 덧붙였다. 드디어 서윤의 첫 책이 출간되던 날, 박 여사는 아침 일찍부터 서윤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갓 나온 서윤의 책이 10권이나 들려 있었다. 내가 서점에 가서 다 사왔다. 우리 아파트 부녀회 사람들 나눠주고 네 작은아버지 친구분들한테도 선물해야지. 박 여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책을 넘겼다. 그리고 자신의 레시피가 실린 페이지를 발견하고는 안경 너머로 한참 동안이나 그 페이지를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내 평생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가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고맙다, 세아가.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출간을 기념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메뉴는 당연히 서윤과 박 여사가 함께 준비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피었다. 지우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고 시아버지는 연신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며 흐뭇해했다. 하은이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쓴 책을 품에 꼭 껴안고 있었다. 서윤은 깨달았다.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모양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조각들이 만나 삐걱거리기도 하고 닳아 없어지기도 하면서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가는 것임을. 그들의 식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갈등과 오해 대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보듬는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창밖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묵은 상처들을 하얗게 덮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아름다운 겨울밤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꿈처럼 흘러갔다. 서윤의 책,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화합밥상은 출간과 동시에 큰 화제를 모았다. 자극적인 폭로전이나
일방적인 하소연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간 이야기는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렸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서유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은 박 여사였다. 처음에는 동네 아는 사람들이 사부인 책 내셨다면서요? 텔레비전에도 나오시겠네 하고 말을 걸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부끄러워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다. 아파트 분녀회에서는 그녀를 작가님 시어머니라 부르며 떠받들었고 시장에 가면 덤을 얹어주는 상인들도 늘었다. 박 여사는 겉으로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유난들은 하면서도 입가에 걸린 흐뭇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는 남편의 칠순잔치, 날보다도 더 한껏 올라가 있었다. 서윤과 박 여사의 관계는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끈끈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거의 매일 통화를 했다. 세아가 오늘 저녁은 뭐 해먹냐? 는 시시콜콜한 안부로 시작된 대화는 어머님, 제가 새로 개발한 소스가 있는데 잣을 갈아 넣었더니 고소함이 2배예요 라는 레시피 공유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가끔은 박 여사가 먼저 네 블로그에 올라온 그 버섯들깨 수프 말이다. 거기다 된장을 반 스푼만 풀어도 깊은 맛이 날 것 같지 않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던지기도 했다. 그들의 부엌 큰 전화선을 타고 넘나들며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자 놀이터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서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유명 방송국의 간판 요리 프로그램인 오늘의 밥상 작가라고 소개한 여자였다. 서윤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책 너무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날 특집으로 세대를 잇는 맛, 마음을 잇는 밥상이라는 기획을 준비 중인데 혹시 시어머님과 함께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오늘의 밥상은 국내 최고의 요리사들과 음식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리고 시어머니의 음식이 그런 권위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벅찬 일이었다. 네? 저희가요? 어머님과 같이요. 네. 두 분의 이야기가 저희 기획 의도와 정말 딱 맞아떨어져서요. 스튜디오에서 시어머님의 전통 요리와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님의 요리를 함께 선보이는 거죠. 시청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서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님, 저희 방송국에서 섭외 전화 왔어요. 텔레비전에 같이 나가재요. 서윤의 들뜬 목소리에 장을 버은 채소를 다듬던 박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멎었다. 그녀는 딸의 이야기가 아닌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듯 눈만 껌뻑였다. 뭐? 텔레비전? 누가? 너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네, 어머님이랑 저랑 같이요. 세대를 잇는 맛 특집이래요. 어머님 우엉조림이랑 갈비찜 방송에서 제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도마 위에 떨어뜨릴 셔였다. 미쳤구나, 네가. 내가 거길 어떻게 나가냐. 나는 말주변도 없고 얼굴엔 주름만 자글자글한 늙은이다. 전국적으로 망신당할 일 있니?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칠순 잔치 때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 편을 들어주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십 년간 부엌이라는 자신만의 성체 안에서 조용히 살아온 그녀에게 수많은 카메라와 낯선 사람들, 아픈 감이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운 공간이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냥 저희 하던 대로 부엌에서 음식 만들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래요. 제가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싫다. 안 해. 나는 죽어도 못한다. 남들 앞에서 음식 만드는 것도 떨리는데 그걸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하라고? 내 평생 음식하면서 그렇게 떨어본 적이 없. 간 맞추다 소금통에 설탕 붓고 간장 쏟고 난리도 아닐 게다. 박 여사의 완강한 거부의 서유는 잠시 할 말을 잃었.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한 깊은 불안감을
그제야 알아차렸.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음식을 만들어 온 시어머니에게 요리는 평가받거나 전시되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을 표현하는 삶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날 저녁, 서유는 남편 지훈과 시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낮의 일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시아버지는 이 사람아 하고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안방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다. 여보, 당신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될 기회가 왔구먼. 우리 집안의 영광이야. 안 그래?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늙은이 망신이지. 박 여사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시아버지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지훈도 거들었다.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손맛을 하은이도, 하은이의 자식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할머니께 배우셨던 것처럼요. 이건 그냥 방송 출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라고요. 얼마나 멋져요.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설득에 박 여사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서윤의 진심 어린 한마디였다. 어머님, 제 책이 많은 사랑을 받은 건 제 글솜씨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머님의 우엉조림에 담긴 이야기, 그 진심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 안 나가시면 이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박 여사는 마침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정말로 네가 옆에서 다 도와줄 거지. 네가 말실수하면 네가 막아주고 손 떨면 네가 잡아줄 거지. 그럼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호위무사인데요. 서윤이 활짝 웃으며 대답하자 박 여사는 모르겠다. 늙어서 주책이다. 정말 하면서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방송 준비에 돌입했다.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가 첫 번째 관문이었다. 박 여사는 손님상에 내놓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갈비찜을 고집했다. 안전하고 누구나 좋아하며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윤의 생각은 조금 달라. 어머님, 갈비찜도 물론 좋지만 뭔가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메뉴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어머님의 구수한 된장찌개를 베이스로 하고 저는 거기에 서양식 채소랑 두부 크림을 올려서 새로운 맛을 내보는 거예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딱 우리 같잖아요. 그런 희한한 걸 누가 먹는다고 그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데 검증된 걸로 해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시도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어머님 된장찌개 맛은 대한민국 최고인데 뭐가 걱정이세요? 두 사람은 며칠간 옥신각신하며 즐거운 토론을 벌였다. 결국 그들은 세 가지 메뉴로 최종 합의를 보았다. 첫째, 박 여사의 수십 년 내공이 담긴 전통 소갈비찜. 둘째, 서윤의 창의력이 빛나는 뿌리채소와 콩고기를 곁들인 퓨전 겉절이 샐러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준 상징적인 음식, 시할머니의 우엉조림이었다.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자 시댁부엌은 방송, 스튜디오를 방불케 했다. 서윤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리허설을 주도했다. 자, 어머님, 카메라 보시고 이 갈비찜 양념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박 여사는 어색하게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며 외운 듯 딱딱하게 말했다. 이 간장은 우리 집 뒷마당 장독대에서 3년 묵은 씨간장으로.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다큐멘터리 같아요. 그냥 저한테 알려주듯이 편하게 해보세요. 세아가 잘 봐라. 양념은 말이다. 이렇게요. 박 여사는 얼굴이 빨개져서 내가 배우냐,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냐 며 타박을 주다가도 서윤의 격려에 못 이기는 척 다시 연습에 몰두했다. 서툰 몸짓으로 카메라 앞에서 요리법을 설명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서윤에게는 한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두 사람이 방송에 출연한다는 소문은 친척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당연히 민정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되물었다. 그리고는 걱정하는 척하며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 작은 어머니, 텔레비전 나가신다면서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그런데 걱정이 돼서요. 방송국 사람들이 얼마나 깐깐하고 무서운데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편집도 이상하게 해서 사람 바보 만들기 십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정은 은근슬쩍 불안감을 조성하며 말을 이었. 제 생각에는 요리는 작은 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하시고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건 그냥 서윤 씨가 다 하는 게 그림이 더 낫지 않을까요? 괜히 작은 어머니가 긴장해서 실수라도 하시면 서윤 씨까지 난처해지잖아요. 다 조카 며느리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박 여사였다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려 역시 내가 나서는 게 아니었어라며 또다시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자신과 며느리가 함께 쌓아 올린 신뢰의 성은 민정의 교묘한 이간질 몇 마디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았다. 민정아, 신경 꺼라.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건 나랑 우리 새아가 둘이서 알아서 할 일이다.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너는 네 살림이나 잘 챙겨라. 그리고 이건 서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랑 같이 하는 이야기다. 내가 빠지면 이야기가 되질 않아. 뚝. 박 여사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했을 민정의 얼굴이 눈에 선했지만 속이 다 후련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려 자신과 자신의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드디어 방송 녹화 날이 밝았다. 방송국 대기실의 공기는 서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장감이 넘쳤다. 수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여기저기서 전문 용어들이 날아다녔다. 박 여사는 대기실 구석에 앉아 뻣뻣하게 굳은 손만 연신 주무르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과 거대한 카메라들이 마치 자신을 심판하려는 거인처럼 느껴졌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서윤이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게 식은 손에서 가느다란 떨림이 전해져 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지도 못하겠다. 청심환이라도 먹고 올 걸 그랬나 봐. 어머님, 저 한번 보세요. 서윤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여기는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크고 구경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 집 부엌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에는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저랑 하은이랑 아버님, 지훈 씨만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어머님의 맛있는 갈비찜 비법을 알려주시는 시간이라고요. 할 수 있으시죠? 서윤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박 여사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며느리의 믿음직한 눈을 보니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는 서윤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래, 한번 해보자. 네가 옆에 있는데 내가 뭘 무서워하겠냐. 자, 스탠바이. 큐. 감독의 사인과 함께 녹화가 시작되었다. 유명 MC인 진행자는 부드러운 미소로 두 사람을 소개했다. 오늘의 밥상에서는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맛과 지혜를 한 식탁 위에 아름답게 차려낸 베스트셀러 작가 서윤 씨와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신 시어머니 박 여사님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조명이 쏟아지자 박 여사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옆에 앉은 서윤이 괜찮다는 듯 슬쩍 팔꿈치를 찔러주자 용기를 내어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진행자는 먼저 서윤에게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물었다. 서윤은 칠순잔치 이야기부터 시작해 시어머니의 음식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을 시어머니에게로 넘겼다. 사실 저는 그저 어머님의 이야기를 받아 적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자리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제 곁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시죠. 어머님, 처음 며느리가 풀떼기만 식탁에 올렸을 때 솔직히 심정이 어떠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박 여사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솔직하게 털어놓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밥상이 아니라 약상인 줄 알았지. 사람이 고기를 먹고 힘을 내야 하는데 애가 맨날 시퍼런 것만 먹이니 속이 터져 안 터져? 그녀의 꾸밈 없는 말투에 스튜디오 안에서 폭소가 터져나왔. 긴장이 풀린 박 여사는 그때부터 자신의 페이스를 찾기 시작했. 무서웠던 시어머니에게 우엉조림을 배우던 날의 기억, 아들 지훈이 어릴 때 편식이 심해 몰래 채소를 다져 넣었던 동그랑땡 이야기 등 그녀의 입에서는 수십 년 묵은 된장처럼 구수하고 진한 이야기들이 술술 흘러나왔다. 드디어 요리를 선보일 시간. 두 사람은 익숙하게 각자의 요리대 앞에 섰다. 박 여사는 마치 평생을 해온 일처럼 자연스럽게 갈비에 핏물을 빼고 배와 양파를 갈아 양념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그녀의 손을 비췄지만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최고의 갈비찜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서윤 역시 자신감 넘치는 손놀림으로 퓨전 겉절이를 준비했다. 신선한 채소들을 썰고 튀긴 콩고기를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은 전문 요리사처럼 능숙하고 세련되었다. 진행자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감탄을 연발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한쪽에서는 구수한 전통의 맛이 끓어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큼한 현대의 맛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마치 두 분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리가 완성되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우엉조림이 중앙에 놓였다. 진행자는 조심스럽게 각 음식을 맛보았다. 그의 표정은 감동 그 자체였다. 어머님, 이 갈비찜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움과 깊은 양념 맛이 마치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습니다. 그리고 서윤 작가님의 이 샐러드는 정말 놀랍네요. 상큼하면서도 고소하고 콩고기의 식감까지 더해져서 전혀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었을 때입니다. 갈비찜의 묵직한 맛을 샐러드가 산뜻하게 잡아주고 샐러드의 가벼움을 갈비찜이 든든하게 채워주네요. 그리고 이 우엉조림이 두 맛을 하나로 완벽하게 이어줍니다. 정말 환상의 궁합입니다. 진행자의 극찬에 박 여사의 얼굴의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녹화가 끝난 후 방송국 PD와 작가들이 몰려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녹화는 역대급으로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는 칭찬이 쏟아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 여사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서윤이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어려 있었다. 아니, 힘들지 않았. 이상하게 그냥 좋더라. 내 평생 누구한테 내 음식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있었나 싶고 꼭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랑 우리 친정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 것 같고 그랬.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서윤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말했다. 고맙다, 세아가. 나한테 이런 좋은 날을 만들어줘서.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부엌 구석에서 음식만 하다가 죽었을 텐데. 덕분에 늙은이가 호강한다. 설날 아침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둘러앉아 오늘의 밥상 특집 방송을 시청했다. 텔레비전 속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이 나왔다. 박 여사는 자신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될 때마다 아이고, 저 주름살 좀 봐라며 부끄러워했지만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다. 하은이는 우리 할머니랑 엄마 텔레비전에 나왔다. 고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었다.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두 분의 모습에 눈물이 났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당장 시어머니께 전화드리고 싶어졌다는 감동의 글들이 수백 개나 올라왔다. 서윤의 책은 다시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했고 박 여사는 동네를 넘어 전국구 스타 시어머니가 되었다. 며칠 후
서윤과 박 여사는 방송국으로부터 감사의 의미로 보내온 출연료 봉투를 받았다. 박 여사는 자신의 이름이 찍힌 두둑한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서윤을 불렀다. 새아가, 이걸로 우리 좀 재밌는 일 한번 해볼까? 재밌는 일이요? 박 여사의 제안은 놀라웠다.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두 사람이 함께 무료 요리 교실을 열어보자는 것이었다. 내가 평생을 음식 만들며 살았는데 이제 보니 이게 나 혼자 좋자고 한 게 아니었어. 너를 만나고 또 텔레비전까지 나가보니 알겠더라. 내 손맛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러니 이걸 그냥 썩히면 안 되지. 좋은 데 써야지. 그렇게 서윤과 박 여사의 세대 공감 쿠킹 클래스가 시작되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복지관 조리실은 고소한 냄새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박 여사는 멸치 똥 따는 법부터 구수한 된장찌개 비법까지 평생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서윤은 건강하고 만들기 쉬운 현대적인 레시피를 가르치며 어르신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어느덧 1년이 흘러 다시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다. 요리교실 마지막 날, 어르신들은 두 사람을 위해 서툰 솜씨로 만든 음식들로 작은 잔치상을 차렸다. 그리고 감사패를 건넸다. 당신들의 따뜻한 밥상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서윤은 박 여사와 나란히 서서 감사패를 받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책과 방송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새로운 온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윤은 문득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것은 비단 손때 묻은 레시피 상자만이 아니었다. 음식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 그 자체였음을. 창밖에는 작년처럼 또다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곁에 선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두 사람의 식탁은 이제 그들의 집을 넘어 세상이라는 더 큰 부엌으로 넓혀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언제나 따뜻하고 맛있는 이야기가 모락모락 피어날 것이었다.